육화 줄거리. 한밤의 허승등과 거사한 경대승은 정균을 비롯한 정중부 일파를 일시에 쓸어버린다. 그런데 경대승은 높은 벼슬을 탐하지 않고 출사하지 않고 집안에서 정치를 하는 이른바 도방정치를 한다. 그리하여 경대승은 문신들의 호응을 얻고 나라 안팎은 안정되어 간다. 경대승은 왕을 시해한 이의민을 척살하려 하고 이의민은 경대승을 피해 경주로 낙향하지만 얼마 안 가 경대승이 요절하고 만다. 지렁이들의 축제. 경대승이가 죽었어. 이번엔 진짜란 말이지. 경주로 내려온 왕사를 향해 재산 묻고서야 이의민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했다. 조정 중신들이 자신을 신망해서 왕을 충동시켜 사신을 내려보냈는지를.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명종 임금이 자신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진즉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왕사를 보내 자신을 청했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음모가 숨어있지 않나 싶어 요리조리 재보았다. 과연 명종 임금은 이의민을 신뢰하기 때문에 왕사를 보냈는가? 그건 아니다. 경대승이 세상을 떠나자 누구보다 놀란 것은 문신들이었다. 그들은 다시 무신들의 세상에 올 것을 염려했다. 비록 생각 없이 툭툭 일을 저질렀지만 그것이 문신에게는 버팀목이 되었다. 또다시 어지러운 세상이 오겠어. 문신들은 만나기만 하면 그것이 걱정이었다. 그러나 명종 임금의 뇌리에는 다른 생각이 꿈틀거렸다. 그것은 경대승이 난을 일으켜 정균 등을 처단했을 때 차갑게 내뱉은 말 때문이었다. 아직도 전황을 시해한 놈들이 살아있다. 물론 그 목소리의 진위는 명종 임금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안주 땅에 웅크리고 있는 이의민, 그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런 이의민이 지금은 벼슬을 팽개치고 경주에 내려가 있다. 명종의 근심은 경주에 있는 이의민이 난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처음엔 중신들의 의향을 물었다. 이의민을 부르려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떻소? 올로 중신 문국겸이 복주했다. 전하, 지금은 태평한 시기입니다. 굳이 무장의 힘을 빌릴 시기는 아니라 보옵니다. 더구나 이의민은 병을 얻어 낙향한 터이므로 다시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옵니다. 지금은 변방도 조용한 터라. 모든 중신들이 문국겸을 지지했지만 명종 임금은 그를 불러들여야 한다고 끝내 우겼다. 이리하여 왕사가 내려갔다. 그러나 이의민은 망설였다. 나이 30의 새파란 경대승이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혹시 자신을 기경으로 불러들여 흉한 짓을 저지르지 않을까 싶은 불안감이 앞을 막았다. 이보시오 왕사, 내가 그 말을 믿어야 할지 어쩔지를 모르겠소이다. 얼마 전에도 경대승이가 죽었다 하여 안주에서 달려왔는데 멀쩡히 살아있지를 않나. 여차했으면 그때 죽었어요. 그러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 몸이 보증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틀림이 있다면 이놈의 목을 베십시오.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는 어찌나 놀랐던지. 어쨌거나 경가놈이 죽었다고 하니까 가긴 가야겠지. 그래, 전하 깨워서 나를 불러오랬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장군. 그렇담 더욱 가야지. 경대승이가 죽고 없으니 전하 곁이 허전할 거야. 이의민은 그날로 올라갔다. 혼자 경주로 내려온 몸이니 올라가는 것도 간단했다. 아들 지영과 지순이 목을 빼들고 기다리다가 부친을 반갑게 맞아들였다. 이리하여 이의민이 편전에서 전하를 아련한 것은 명종 14년 2월 22일이었다. 그에게 내린 벼슬은 수사공자 복야였다. 이것을 기점으로 무신들이 기세를 올리며 승진하기 시작했다. 추밀원사로 있던 무신 최세보가 문화시랑 평장사로서 판병부사가 되어 병권을 장악했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지난 12월에 인사개편이 있었을 때
명종은 문국겸에게 판병부사의 직위를, 채세보에게 태자태부를 주었다. 재상의 서열로 본다면 한문준이 첫째이고 문국겸이 둘째, 채세보가 셋째였다. 그러나 문국겸은 자신의 벼슬을 내어주고 태자태부의 자리를 받았다. 채세보는 자신의 이름을 겨우 그리는 문맹자였다. 그런 그가 태자를 가르치고 훈도하는 직위에 있는 것은 길 가던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문국겸은 그 자리를 자신이 맡았다. 그 다음에 서열은 역시 무인인 지여사대사가 된 정방우였다. 이 사람은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두 눈이 삼각형으로 각이져 영락없는 사두형이었다. 그리고 인정머리가 없는 아주 잔혹한 성품이었다. 그 뒤를 이어 이부원 외랑이 된 정윤당을 들 수 있다. 정윤당은 이의민과는 하등 관련이 없었다. 그의 부친 정세윤은 예전에 서북면 병마사를 지냈다. 토색질과 가렴주구를 일삼아 재산을 증식했는데 맹랑하게도 정세윤은 긁어모은 재물을 매월 명종에게 상납했다. 명종은 그의 마음을 아주 기특하게 여겼다. 그래, 경의소원은 무엇인고? 과인이 들어줄 터이니 어서 말하라. 정세윤은 황송해 하는 낯으로 말했다. 전하, 소신에게는 못난 자식이 있사옵니다. 원하옵건대 신의 바램은 그 아이가 전조가 되는 것이옵니다. 전조라는 것은 인사행정관리다. 정세유의 잔재간을 가상히 여긴 명종은 군교에 불과한 그의 아들 정윤당을 불러 파격적으로 전조에 임명했다. 궁안의 인사를 한 손에 쥐고 흔들기 시작하자 모든 권력자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의민은 궁궐의 동문 가까이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건물은 5달이 못 되어 완공되었다. 재물이 많지 않은 이의민이 호화로운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장차 벼슬살이에 뜻을 둔 졸부들이 상납한 재물 덕분이었다. 한낱 시골 무지랭이에 불과했던 이의민이가 이토록 세를 불린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뚝심과 잔인성, 그리고 정보 수집에 있었다. 그는 매사에 정보원을 활용했다. 사실 이런 정보원은 굳이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곳곳에 포진되어 있었으므로 식별해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 조직은 그가 새로운 저택에 배기를 높이 하고 누웠을 때에도 작동됐다. 그는 가만히 앉아 조야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가자 남은 시간은 계집질이었다. 가까이는 심부름을 하는 동료들과 계집종들을 건드렸다. 투기심이 악착 같은 아내 최씨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그래, 이젠 어린 년들을 곁에 두어 그것들의 음기를 받아 젊어지겠다 그 말이오. 젊어지면 뭐 하실려오. 계집질이 고작 아니오. 그렇게도 젊은 것들이 좋습디까. 그런가 하면 봄바탕이 천한 대로 악다구니를 퍼부어댔다. 아이고 분해. 정말 분해. 조강지처는 버리지 않는다던데 이제 살만하니까 젊은 것들 치마폭에 쌓여 나를 천하게 취급하는구먼. 아이고 분해라. 서방인가 남방인가 하는 놈은 연일 계집질인데 나는 허구한 날 독수공방을 지키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할꼬.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들고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눈치 없이 떠들어대자 이의미는 체면이 구겨졌다. 부득이 몸체에서 떨어진 곳에 별채를 마련해 그곳으로 최씨를 내몰았다. 그리고는 며칠에 한 번 얼굴만 삐죽 내밀고 돌아갔다. 내 놈이 오늘날 네 덕에 지금까지 된 줄 알고 나를 박대해. 내가 그렇다면 나도 오기가 있지. 최씨는 이를 다물었다. 사실 젊은 것들을 껴안는 데에 대한 질투도 그러려니와 보약이다 강정제다 하여 끝없이 마셔댄 탕약으로 인해 몸이 바글바글 끓어댔다. 몸이 끓으면 사욕이 꿈틀거리기 마련이다. 사실 저택 안에 사내는 얼마든지 있다. 남자 하인은 100여 명이나 되고 문객이며 식객도 수없이 들락거렸다. 최 씨는 급한 대로 칠성이란 놈을 불러들였다. 내가 태어날 때 북두칠성을 보았다 했느냐.
그래서 이름이 칠성이고, 예, 마님. 말씀드리기 송구하옵니다만 소인의 아비가 나무를 하려고 산에를 갔는데 워낙 허기가 졌더랍니다. 그래서 주위에 입맛을 다실 게 없을까 싶어 보았더니 무뿌리 같은 게 보이더랍니다. 아비가 그것을 냉큼 캐먹었는데 어찌나 속이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몸이 뜨겁다니 어디가? 저기 산의 물건이 그렇다는 갭지요. 호, 최 씨는 반짝 호기심이 동했다. 그녀는 입맛을 다시며 재우쳐 물었다. 그래서 어찌 됐느냐? 아비는 몸이 너무 뜨거워 온 산을 헤집고 다녔답니다. 해가 서산마루에 걸려있을 때에야 한 처자를 만났더랍니다. 아랫마을에 사는 처자가 나무를 캐러 왔다가 아비와 마주친 거지요. 다짜고짜 아비는 덮쳤답니다. 초저녁에 시작한 일이 거의 어둑 새벽에야 끝이 났더랍니다. 그때 하늘을 보니 북두칠성이 떠있기에 훗날 태어난 제 이름이 칠성이었고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즐거운 얘기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야 운치가 있느니라. 자, 이리 오너라.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대감께 말에 면천을 시켜주마. 그게 정말입니까요? 그렇대도 무엇이든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좀 더 가까이 오너라. 최 씨는 칠성이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는 대뜸 고이춤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제야 최 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렸다. 이날 밤 최 씨는 마음껏 욕정을 불태웠다. 거의 날이 셀 무렵에야 칠성이를 돌려보냈다. 좋건 싫건 일은 시작하면 나아가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려는 메마른 심지에 붙은 불처럼 쉼없이 타들어갔다. 이렇게 2달이 되었을 때였다. 야, 이놈아, 너만 재미보기냐? 첫 새벽에 최 씨 방에서 나오는 칠성이의 앞길을 막아선 것은 종구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자로 세북종과 9구자를 쓴다고 종놈들에게 허드레를 떨던 위인이었다. 칠성아, 난 진즉부터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이 일을 대감마님이 아시면 어찌 될까? 모르긴 해도 넌 몸이 내토막이 날 거야.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너만 재미 보면 되냐? 무엇보다 내 입을 막아야지. 뭐? 난 입이 무척 싸거든. 혹시 알아? 아침에라도 대감마님을 찾아가 마님과 내가 이러쿵 저러쿵. 그래, 알았어. 어떻게 하면 내 입을 막을 수 있냐? 그야 어렵지 않지. 오늘 밤에라도 마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지금 종굴한 놈도 알고 있으니 입을 막아야 한다고.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나도 너처럼 재미를 봐야지. 알았어. 그렇게 말해보지. 이틀 후 칠성이는 한바탕 일을 치르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종고와 있었던 일을 꺼냈다. 최 씨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는 빛이 아니었다. 그놈의 입을 막는 수밖에 도리가 없겠구나. 내일 밤엔 그놈을 들여보내라. 내가 입을 막으마. 그렇게 해서 종구가 최 씨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문제는 종구란 놈의 약물이 상당히 거대했던 모양이었다. 최 씨는 너무나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는 순간 절로 탄식이 쏟아졌다. 이날 밤은 장지문이 들썩이도록 환희에 찬 고함을 지르며 황홀경을 헤매었다. 최 씨는 몹시 흡족해했다. 너는 사내 중에 사내로다. 어쩌면 이렇게도 즐기고 강하더냐. 참으로 보배 중에 보배로다. 이날부터 완전히 칠성이는 개털이었다. 나이가 들거나 어리거나를 상관없이 남녀가 얽히는 문제에서는 이상하게 질투심이 강하게 유발된다. 칠성이는 난생 처음 강한 질투심으로 몸을 떨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갔다. 그는 마침내 독한 마음을 먹고 결정을 내렸다. 내 년놈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지. 어디 얼마나 즐거운지 뜨거운 맛을 보아라. 칠성이는 몸체로 이의민을 찾아갔다. 대감마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이 밤중에 웬일이냐? 나이어린 계집을 끼고 자리에 누웠던 이의민은 섬돌 아래 허리를 꽂고 선 칠성이에게 물었다. 대감마님, 사실은 마님께서… 마님이 왜?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마님이 밤마다 종놈을 방으로 불러들여 이의민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뭐라 했느냐? 마님이 뭘 어쨌다고? 방문이 벌컥 열리고 이의민이 성큼 밖으로 나왔다. 그때 턱밑 수염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으로 보아 그가 얼마나 놀랐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거짓이 아니렸다. 예, 대감마님. 이의민은 안으로 들어가 옷을 걸치고 나왔다. 그리고는 마구간에서 말을 가져오게 했다. 이의민이 훌쩍 말 위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칠성이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주랭랑을 놓은 것이다. 그는 별채와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별채 앞에 이른 이의민은 생각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당연히 마루름 소리가 나고 종놈들이 일어나 수선을 떨면 그 틈에 도망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말을 가까운 곳에 메어두고 뒷곁으로 돌아가 담을 넘었다. 달이 없는 밤이라 주위가 어두웠지만 눈에 익은 곳이라 거칠 일이 없었다. 살금살금 고양이 걸음으로 최 씨가 자는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방 안엔 불기가 없었다. 아무래도 등촉을 끈 모양이었다. 이것들이 잠들었나? 아니면 종놈이 거짓을 아랜 건가? 몇 걸음 다가갔다. 그제야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나직하면서도 아주 정겨워하는 어떤 동작을 연상시켰다. 최 씨의 입에서 흐르는 끙끙거림이 이의민의 피를 뒤집어 놓았다. 그는 두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대뜸 문을 박차고 뛰어들며 어림짐작으로 연놈이 있을 만한 곳을 찍어 눌렀다. 누구냐? 최 씨가 짧게 비명을 질렀다. 이놈들, 이런 죽일 놈들. 이의민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녀를 양손으로 움켜쥔 채 밖으로 나왔다.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대낮같이 혼이 불을 밝히자 벌거벗은 남녀의 모습이 드러났다. 종복들이 얼굴을 찌푸린 채 질겁하며 몸을 떨었다. 그러면서도 종놈들은 연신 안방마님의 알몸을 훔쳐보았다. 이의민은 언제 들고 나왔는지 손에 든 장검을 뽑아들었다. 할 말이 있거든 해보거라. 최 씨가 발딱 고개를 쳐들었다. 어째서 나만 닥달하는 게요. 당신도 종륜을 끼고 자질 않았소. 그런데 왜 내 허물만 따지냐 말이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당신이 내 말을 들었소. 인연이 그래도. 이의민이 장검을 높이 쳐들었다. 큰아들 지순과 둘째 아들 지영이 달려왔다. 그들은 벌거벗은 어미에게 옷을 입히게 한 후 부친에게 말했다. 아버님,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비록 어머님의 죄가 죽음을 내려도 마땅하오나 우리 형제들을 낳아준 공이 있고 한평생 우리 집안을 가꾼 공 또한 작지 않습니다. 부디 어머님의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십시오. 이의민은 아들들의 청을 물리치지 못하고 아내 최 씨는 내쫓기로 했다. 그러나 종고에 대한 분기만은 감추지 않았다. 먼저 두 귀를 자르고 눈알을 후빈 후 사내의 양경을 토막냈다. 피비린내가 집안을 진동하는 중에 이의민의 칼날은 종고의 몸을 네 조각으로 나눠 놓았다. 이 당시 궁안은 참으로 무기력했다. 경대승이 실권을 장악했을 때에는 문무조신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가 움직인 6년이라는 세도기에는 그런대로 궁안이며 나라꼴이 제 궤도를 돌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무력한 군왕 밑에서 용렬한 신하들은 눈치 보기에 바빴고 힘있는 이의민에게 아부하느라 정신없었다. 이의민은 자신의 힘을 믿고 약탈하고 축제했다. 이렇게 되자 다시 세상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명종 17년 7월 초에 조원정 등이 난을 일으켰다. 그는 무인이었지만 벼슬은 공부상서에 이르렀다. 이자는 대개의 무인들처럼 권력을 앞세워 수탈을 일삼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이번에는 중소성에서 거둬들인 공회전의 전조까지 꿀꺽해버렸다. 공회전이란 무엇인가? 이는 중앙을 비롯하여 주연 관역 등의 관하에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국가 소유의 전답을 백성으로 하여금 짓게 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녹봉이며 일반 경비를 충당하는 공수전, 종이의 경비를 맡는 지전, 그리고 장관의 경비를 맡는 장전이 있다. 조원정이 이 공회전을 가로채자 문국겸을 비롯해 재상들이 들고 일어나 조원정을 볼주어야 한다고 탄핵의 글을 올렸다. 그것도 무려 5번이나 되었다. 이를 어찌한다. 명종으로서는 고충이 있었다. 조원정이 이의민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이었다. 여러 방안을 고심하던 중에 명종은 공부상소로서 강제 치사케 했다. 일종의 공고사지 형태를 취해 벼슬길에서 물러나게 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방에서 들고 일어났다. 조원정의 아들 영식과 영주, 응륜, 그리고 사위 이주 등의 횡포를 글로 낱낱이 적어 조정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상소했다. 벼랑길에 선 조원정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누가 실력이 있는지는 대어보아야 알 것이야. 그는 상장군 성린에게 함께 거사할 것을 청했다. 여기에서 허락을 얻자 고용문 등의 가신들과 70여 명의 병사를 성린에게 주어 궁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이른바 군사혁명인 셈이다. 이들은 밤 이경에 궁 안으로 들어가 수기를 담당한 추밀사 양익경과 내신앙중 이규와 이찬 등을 때려 죽였다. 비명을 듣고 나온 궁녀 수십인도 가는 길에 베어버렸다. 그들은 다시 내시원으로 들어가 궁 안에서 쓰는 홍촉을 꺼내 대낮처럼 불을 밝히고 명종의 침소 앞으로 나아갔다. 궁 안이 잠시 소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우리들이 그 비적들을 모두 섬멸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명종이 물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신등은 치사하신 공부상서 조원정의 가신들이옵니다. 오늘 밤 불충한 생각을 가진 무리들이 궁 안을 침범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렇게 입골하였습니다. 오, 참으로 장하다. 그런데 역도의 괴수는 누구라더냐? 재상 두경승을 비롯하여 급사중 문주 등이라 하옵니다. 궁 안에 난리가 나면서 다른 사람들은 피했으나 내시 최순이와 좌승선 곤절평만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특히 곤절평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거사에 나선 인원이 고작 70여 명이라는 것과 또 후속 부대나 병사가 없다는 점이었다. 명종 임금 앞에서 횡설수설하는 내용으로 보아 분명 조원정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몰래 서문을 빠져나와 가까운 군하로 달려갔다. 무슨 일입니까? 궁 안에 별난이 있소이다. 당시 무관 안우섭은 휘하 군병을 최대한으로 모았다. 인원이 300여 명이었다. 그들은 일제히 군호를 외치며 궁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이들이 적도와 맞서 싸우니 궁 안은 밤새 소란스러웠다. 날이 밝자 70여 명의 적도들은 태반이 죽고 나머지는 생포되었다. 조원정을 비롯하여 성린은 명종 임금의 친국을 받고 참살되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었다. 지방 곳곳에서는 도적들이 봉기했다. 나라에서는 그들을 비적이니 남적이니 하여 이들을 칠 생각뿐이었으나 그것은 잘못이었다. 이들은 몇 해 동안 계속된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었고 탐욕스러운 지방관장들의 가렴죽으로 인해 도적대가 되었다. 천하가 다 아는 일을 조정에서만 몰랐다. 조정에서 남적 토평사로 대장군 전정고를 임명한 것은 명종 23년 여름이었다. 막료 장수로는 대장군 이지순을 비롯해 이공정과 김척후, 김경부, 노식 등이었다. 출정하기에 앞서 이지순은 아버지 문화평장사 이의민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다. 지순아, 예 아버님, 가까이 오너라. 이의민은 손짓해서 아들을 불렀다. 내 너에게 긴히 할 얘기가 있다. 말씀하십시오. 내 들으니 남적의 무리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큰 것은 운문의 김삼이와 초전의 효심이라지 않더냐. 운문이라는 것은 지금의 경상북도 청도군 인근이며 초전은 경상북도 성주군이다. 그들은 각기 1천여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의민이 그것을 지적하자 지수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어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너는 이런 말을 아느냐? 용손 12진이요 경유 18자라.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거 아주 오래된 말이지요. 오래된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장차 일어날 일이다. 예종과 인종대를 거치며 이자겸이라는 자가 그런 꿈을 꾸었다. 자신이 예언에 부합된 인물이라 했었지. 그러나 그는 실패했다. 그렇다면요. 그 예언은 우리 집안을 위한 것이다.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만들 것이다. 아니, 아버님. 뭘 놀라느냐? 내가 이의민의 아들이라면 너 역시 그런 뜻을 품어야 할 게야. 너도 알다시피 고려조정은 썩은 나무와 다름이 없다. 상할 대로 상하고 썩을 대로 썩은 이 나라 고려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다. 그냥 밀기만 해도 쓰러져 버릴 만큼 기력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뜻밖의 얘기가 이의민에게서 흘러나왔다. 이 애비가 운문의 김삼이와 초존의 효심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진즉부터 그들과 기맥이 통하기 때문이다. 예? 아비의 고향은 경주다. 너와 내 몸에는 신라 천년 귀족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의민이 다시 말했다. 아비가 그동안 재물을 억척스럽게 모은 것은 다 뜻이 있었다. 김삼이와 효심 등에게 재물을 전한 것은 다 뜻이 있었단 말이다. 짐작이 가느냐? 그렇다면 아버님, 그 사람들은 지금 아버님의 조종을 받고 움직인단 말입니까? 그러니 너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은밀히 그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돕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다음 날 조정에서는 전종걸이 5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지수는 부친의 명을 충실히 이행했다. 이쪽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어 세세히 방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물샐 틈 없이 경비를 했다 해도 이지수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가 하면 식량이며 옷가지 등도 보냈다. 전종걸은 우연히 이지순의 반역 행위를 목격했다. 이 일을 막료장수 이공정에게 귀뜸했다. 이공정은 황해도 우봉 사람이다. 훗날 우봉 이시의 중시조가 된 이 사람은 지혜와 용력을 겸비한 장수였다. 지금 이지순이 욕도들과 내통하고 있소이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공정이 핏기를 잃은 낯으로 대꾸했다. 어찌하여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우리 병사들이 저들에게 연전연패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당장 이지순 역도놈을 죽이겠소이다. 그건 아니대요. 전종걸은 일단 상대의 흥분을 가라앉혔다.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요. 그러니 섣불리 나서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지순의 아비가 누굽니까? 이의민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모함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울 것이요. 만약 이지순이 이곳에서 변을 당했다면 장군이나 우리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요.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일단은 이런 사실을 감추고 군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남적을 토벌할 계획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투는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여전히 전투는 패전을 거듭했다. 전종걸은 자신의 무능함을 탄식하며 예천군 기양현에서 대패하자 스스로 독약을 먹고 자진하고 말았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황을 보고하고자 이공정이 개경으로 올라오고 그 자리는 임시로 김경부 장군이 맡았다. 전하, 지금 남적들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진중에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어 번번이 군기가 새어나갑니다. 원컨대 관군을 파견하시고 속히 내통자를 찾아내심이 옳은 일이라 보옵니다. 이공정의 말을 들은 명종임금은 깜짝 놀랐다. 내통자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명종임금은 좌중을 둘러보았다. 이의민이 앞으로 나섰다. 지금 이공정은 패전의 책임을 면하고자 없는 얘기를 꾸미고 있사옵니다. 관병과 감찰사를 보내기 전에 먼저 이자부터 친국해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무반의 가장 아랫자리에서 젊은 장수가 일어났다.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왕을 향해 부복했다. 전하께 아뢰옵니다. 신 최충원은 누구보다 이 장군의 댐댐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용을 겸비한 장수로 무엇보다 충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신의 의견은 한시라도 빨리 원군을 파견하시어 남적들을 토벌하는 것이 옳다 보옵니다. 최충원은 상장군 최원호의 아들이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여 부친으로부터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특히 그는 우봉 출신이어서 이공정가는 교유하는 처지였다. 이날 상장군 죄인을 남로 착적 병마사로 삼고 대장군 고용지를 도지 병마사로 임명했다. 이들 휘하에는 장군 김존인을 비롯해 사양주, 박공즙, 백부공, 진광경과 장병 1만여 명을 파견했다. 남적은 이해 2월 초하룻 날에 김삼이가 토항하였다. 그것을 김지순이 목을 베었다. 효심은 12월 초 1의 날에야 항복했다. 그때도 김지순이 그들을 목베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폐립, 쌍도자. 이 말은 이의민의 아들 지영과 지광이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영은 자신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면 아무나 때려 죽였다. 또한 아름다운 부인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었다. 남편이 있는 여자라면 그 남편이 나간 틈을 타서 반드시 겁탈했다. 어디 그뿐인가. 길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반드시 끌어다가 강제로 욕을 보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왕이 총애하는 여인에게 손을 뻗쳤다. 이것을 알면서도 왕이 어쩌지를 못하자 조야의 대신들이 모두 개탄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쌍도자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이의민의 딸도 그 어미와 마찬가지로 음탕했으며 남편인 이연필의 자식 역시 별장으로 있으면서 온갖 야료를 부리는 위인이었다. 명종 26년 4월 초하루 사냥을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던 이지영은 문득 자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던 비둘기 한 마리를 보았다. 그 비둘기는 저만큼 앞에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비둘기인가? 그는 대뜸 비둘기가 날아든 집으로 향했다. 분명 비둘기는 그 집안에서 길들여진 게 분명했다. 그는 단번에 호기심을 느꼈다. 옛 서적에는 전소고라는 통신용 비둘기가 있었다. 이지영의 생각으로는 혹여 그런 비둘기가 아닌가 싶어 부쩍 욕심이 동한 것이다. 이곳은 비교적 직위가 낮은 관리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담장이 낮았다. 이지영은 대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수 훑어보니 마당 한 구석에 비둘기 둥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얄달한 소나무 판자를 잇댄 예쁘장한 모양이었다. 둥지 안에는 암소 한 쌍이 구구대고 있었다. 뉘십니까?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아이를 낳은 중년 여인이었다. 이지영은 힐끔 바라보고 나서 비둘기 집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뉘신지를 묻지 않습니까? 나는 장군 이지영이요. 바깥 주인에게 잠깐 뵙자고 하시오. 관아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벼슬에 있소. 동부녹사입니다. 그래요. 이름은 뭐요? 그건 왜 묻습니까? 글쎄 묻는 것에나 대답하시오. 여인의 눈썹이 꿈틀했으나 이내 사내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변하는 것을 보고 말씨를 누그러뜨렸다. 바깥 양반의 함자는 채충수라 합니다. 채충수. 이지영은 곱씹듯 중얼거리고 나서 입술을 내밀었다. 전혀 기억에 없는 이름이다. 동부녹사라면 정팔품의 서반이다. 그러나 기억이 없다. 사실 그로서는 상대가 대장군이라 하여도 거리낄 것이 없었다. 그럼 바깥분이 돌아오면 말하시오. 장군 이지영이 비둘기를 가져갔다고. 이지영은 둥지 가까이 다가가 손을 집어넣었다. 어느 놈을 잡았는지 비둘기가 푸드득거렸다. 이거 보세요. 채충수의 아내가 달려들었다.
남의 집에 들어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무리 벼슬이 높다 해도 그렇지 남의 집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맘대로 가져가도 된답니까? 어서 돌려주세요. 여인이 비둘기를 빼앗으려 하자 이지영은 거칠게 밀쳐버렸다. 비켜! 여인이 넘어지는 바람에 품 안에 있던 아이가 강그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이지영은 전혀 개의치 않고 유유히 돌아가 버렸다. 이날 해질녘에 돌아온 최충수는 아내로부터 낮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전해 들었다. 그러니까 당신을 떠밀기도 했단 말이지, 그놈이. 그랬다니까요. 불안당이 따로 없어요. 이지영이라면 시중에 떠들썩한 쌍도자라는 별명이 붙은 놈이지요. 그렇소. 이 시중에 둘째 아들이요. 천성이 음험한 데다 세상 사람 알기를 제 발바닥 아래 개구리 정도로 여기는 놈이요. 그렇다 해도 내가 당하고 고분고분 있을 것으로 본다면 아주 잘못 본 게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비록 벼슬은 낮지만 그래도 의기가 있는 사내였다. 이지영에게 평소 구걸을 한 것도 아니거니와 밉보인 적도 없다. 아무런 허물 없이 아끼던 비둘기를 빼앗겼으니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자는 천하에 둘도 없는 몰입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가봤자 물건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당신까지 다칠까 걱정이에요. 더구나 그 사람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이 시중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 일은 잊어버립시다. 아니야, 나는 못 참아.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이러고 저러고를 하지. 내 물건을 내가 찾겠다는데 누가 뭘 한다는 거야. 내 금방 다녀오리이다. 그는 한달음에 이지영의 집으로 달려가 대문을 두들겼다. 여보시오, 내 이 장군에게 할 말이 있소. 문지기가 문을 열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동부녹사 최충수가 이 장군을 뵈려 왔소. 안으로 연통해 주시오. 무슨 일이라 할까요? 비둘기 때문이라 하게. 비둘기요. 어쨌든 잠깐 기다리시오. 문지기는 안으로 들어갔다가 한참 후에야 나왔다. 장군님께선 만날 생각이 없으시답니다. 실은 안 만나면 되지만 비둘기는 돌려줘야 할 게 아니오. 어서 비둘기를 돌려주라 하시오. 남의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갔으니 도둑놈이 아니오. 아니, 이 양반이 경을 치려고 이런 말을 하나. 이봐요, 말 조심해요. 누가 도둑놈이란 말이오. 누구긴 누구요. 당신이 섬기는 주인이지. 그러니 안에 들어가서 비둘기만 돌려주라 하시오. 문지기의 말을 전해 들은 이지영은 당장 그놈을 잡아들이라고 소리질렀다. 문지기가 달려오자 최충수는 두 눈을 부릅뜨고 상대를 노려보았다. 이것은 공편치 못한 일이오. 잘못은 이 장군이 범했는데 왜 내가 핍박을 받아야 하오. 나는 명색이 벼슬아치인데 하찮은 종놈들에게 나를 잡아들이라 한 것은 도리에도 벗어나는 일이오. 정이 나를 결박하려면 이 장군께서 직접 하시오. 다른 사람이 이 몸에 손을 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소. 그놈 기세 한번 사납구먼. 이지영이 뱉듯이 쏟아낸 말이었다. 고작 29인 이지영이었다. 부친의 위세를 얻고 대장군에 오르더니 45세 최승수에게 하대를 했다. 내 놈의 남아다운 기계가 마음에 든다. 오늘은 돌려보낼 것이니 그만 가거라. 비둘기를 주기 전엔 못 갑니다. 이지영이 웃었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뜨며 엄포를 놓았다. 그러니까 내 놈은 비둘기 한 마리와 목숨을 바꾸겠다는 것이냐. 정이 죽고 싶단 말이냐. 내 집에선 너 같은 놈 하나 죽였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 어떠냐? 죽고 싶으냐? 그래도 죽고 싶다면 죽여주마. 최충수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부두둑 이를 갈았다. 그는 집으로 향하면서 이리저리 생각을 맞춰보았다. 난생 처음 분노를 삭히지 못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금까지 그는 궁안의 크고 작은 소란에 일체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익민 일파가 국권을 농단하든 말든 그것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겼다. 사실 하급관리인 자신에게 있어서 조정의 크고 작은 별난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이민 부자가 살고 있는 이상 이 나라의 법은 죽은 것이다. 그놈들은 욕도들이다. 최충수는 집으로 가던 걸음을 되돌렸다. 잠시 후 그가 당도한 것은 친형인 최충원의 집이었다. 이때 최충원은 48이었다. 상장군이었던 부친 최원호의 영향으로 양혼령이 되었다가 조이총에 난 때 종군하여 별초두령이라는 군간직을 맡았다. 이후 벼슬길 운이 나쁜 편은 아니어서 명종 26년 현재 장군이었다. 그의 부인은 상장군 송청의 따님이다. 아내 송씨와의 사이에는 우와 향이라는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다. 궁 안에 크고 작은 변란이 일어났지만 최충원의 존재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다. 무인들 입장에서도 최충원은 항상 과묵하고 효성이 지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과묵한 사람. 그래서 최충수가 찾아갔을 때에도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형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개경 땅에 사는 사람치고 그놈 부자에게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지 않습니까? 벌건 백주대낮에 남의 집에 쳐들어와 비둘기를 훔쳐가요. 이렇듯 무법한 세상에서 어찌 산단 말입니까? 최충원은 그 집 사정을 잘 알았다. 그랬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 한동안 떠들어대는 최충수의 말이 끝나자 그제야 나직하게 말문을 열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만 덮어라. 아니 형님, 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겐 힘이 없어. 왜 힘이 없다 하십니까? 생각해 보아라. 지금 이의민 부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그야말로 섣불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반대하십니까? 나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니까. 그러니 그만둬. 그러나 최충수는 막무가내였다. 좋습니다. 그럼 저 혼자 하죠. 죽든 살든 나 혼자 할 테니까 형님은 천년만년 그들 밑에서 편히 사십시오. 일어서는 최충수의 옷자락을 형이 잡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혼자 죽게 할 수는 없지. 일단 앉거라. 그럼 도와주시겠습니까? 실은 오래전부터 그들 부자를 없앨 궁리를 해왔다. 그자들의 전행이 이미 극에 달했으니 원성이 하늘에 이르렀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이라는 것은 드러나기 시작하면 입안의 혀처럼 가벼워질 수가 있다. 아차 실수로 혀를 잘못 놀리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다. 그 때문에 입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야. 일단 좋은 기회를 엿보는 게 중요하다. 알겠느냐? 그해 4월 아흘의 날, 명종 임금이 보제사에 행차하게 되었다. 문무조신들이 왕의 행렬을 따라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이날의 행차는 모든 대신들이 호종하는 크나큰 행차였다. 그러나 이의민만은 호종하지 않았다. 예전과는 달리 자신의 세를 구축하였다고 생각해서인지 좀처럼 따라 나서지 않았다. 이날은 병을 핑계 삼아 미타산 기슭에 있는 별저에서 애첩과 노닥거렸다. 최충수는 이것을 하늘이 준 기회로 여겼다. 형님,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오늘을 보내면 천추만대를 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좋다. 결행하자. 형님과 저만 할까요? 무슨 소리. 매사는 빈틈없이 해야 한다. 진재와 속숭도 잠시 후면 올 것이다. 그들에게도 말해라. 생질 박진재와 노석숭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최충원의 말을 듣고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형제는 미타산에 있는 별조로 향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이의민은 평소보다 일찍 그곳에서 나왔다. 따르는 별배들이 대문을 열자 곱게 단장한 처자가 갖은 아양을 떨며 이의민을 따라 걸었다. 그녀는 문간에 이르렀어야 배웅했다. 이의민이 애적과 몇 마디 나누다가 말에 오르려 할 때였다. 최충수가 비호처럼 달려들며 칼을 휘둘렀다. 놀란 말이 날뛰자 이의민이 말등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 순간 최충원이 지체 없이 뛰어나가 쓰러진 이의민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 이놈 최충원, 내 놈이 감히 나를... 끝이었다.
이의민의 가솔들은 잠시 박진제 등과 싸웠으나 이의민이 절명한 것을 알자 어디론가 도망쳐버렸다. 석숭, 너는 이의민의 목을 베어 개경으로 가거라. 많은 사람들이 이적의 머리를 볼 수 있도록 장대 끝에 높이 걸어라. 알겠습니다. 호방한 성격의 노석숭은 필마단기로 이의민의 목을 들고 개경으로 들어갔다. 이시중이 죽었다. 역적 이의민을 장군 최충원이 죽였다. 소문은 삽시간에 개경거리에 퍼졌다. 장대에 깬 이의민의 목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 소식은 보제사에 있는 명종 임금에게도 전해졌다. 또다시 흉한 변란이 일어날지도 몰라 명종 임금은 모든 불사를 취소하고 궁으로 돌아왔다. 최충원이 말을 달려 개경으로 돌아왔을 때 소식을 듣고 긴급 출동한 가맹령 장군 백존유를 만났다. 둘은 절친한 친구간이었다. 백장군, 나는 반적 이의민의 목을 베었소. 나를 체포하시겠소. 당치 않소이다. 의로운 일을 한 장군을 무슨 명분으로 체포한단 말씀이오. 나는 장군과 뜻을 같이 하겠소. 그들이 최충원을 따르니 백성들도 뜻을 같이 했다. 모두 힘을 합하여 이적의 잔당들을 뿌리 뽑자고 고함을 질렀다. 이날 명종 임금을 호종한 이의민의 아들 대장군 지순과 지강은 그곳에서 소식을 들었다. 일단 집으로 돌아와 가병을 일으키고 평소 이런 때를 위해 준비한 낭당을 이끌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최충원을 따르는 수요가 너무 많은 탓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자 두 형제는 어디론가 도망쳐버렸다. 이 당시 최충원을 따르는 군병은 1천여 명이 넘었다. 최충원은 국문 앞에서 멈추었다. 문루 위에는 명종 임금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충원은 위를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전하, 신 최충원은 나라의 역적 이의민을 참살하였나이다. 그는 군왕의 위험에 도전하는가 하면 감히 참원을 빙자하여 전하의 자리까지 넘보는 대용무도한 자였습니다. 신은 하늘을 대신하여 국적을 제거하였나이다. 참으로 가상하도다. 그것은 짐이 바라는 바다. 전하, 신이 생각하기에는 나라 곳곳에 이적의 도당들이 있사옵니다. 마땅히 그들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장차 큰 우왕거리를 만들게 될 것이옵니다. 하오니 반적들의 제거를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윤허할 것이니 그리하라.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처음엔 형제간의 사사로운 것으로 시작된 일이었으나 이제는 명분을 얻었다. 그러므로 대장군 이경유를 비롯해 채문청 등과 합세해 거리로 나가 군사를 소집했다. 순식간에 1만 명이 모여들었다. 최충원의 명이 떨어졌다. 누구든 개경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한다. 봉세룡의 후속 수단으로 전 병력을 동원하여 이의민을 추종했던 무리들을 잡아들였다. 바로 이 무렵에 이의민의 둘째 아들 이지영은 황해도 해주의 안소 도우부에 있었다. 그가 원찰로 삼은 보다론을 중건하고 그곳으로 통하는 길을 닫기 위해서였다. 특히 이곳으로 향하는 걸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 예성강에 가교를 설치하는 문제를 그곳 토호들과 상의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지영이 이 행차에 여러 명의 기생을 대동했음을 안 최충원은 급히 한유 장군에게 100명의 병력을 주어 해주 땅으로 보냈다. 밤을 도와 해주 감영에 도착한 그들은 도부 관하에서 태수 허대원과 술판을 벌이던 지영을 죽여 그 목을 개경으로 보냈다. 피해 선풍이 휩쓸고 간 개경에는 이번 일에 대한 공로로 장군들의 벼슬이 올라갔다. 백존유를 대장군으로, 동부녹사 최충수는 장군이 되었다. 박진제에게는 별장 벼슬이 내렸다. 이의민의 가족을 비롯해 척당들이 모두 살해되었으며 지후 한광년이 경주로 파견되어 이의민의 삼족을 멸하였다. 사가는 붓을 적셔 이렇게 기록했다. 의민이 본래 노예의 미천한 신분으로서 외람되게 의종의 친밀한 대우를 입어 여러 번 높은 벼슬에 승진되었으니 은총이 지극하였는데도 감히 시역을 행하였다. 그 후 흉역한 죄가 하늘 위에까지 통하였으니 진실로 말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의종이 화근을 길러 후안을 산 것이 애석한 일이었다. 자신이 대역을 범하고도 제 집에서 편안히 죽는다는 것은 듣지를 못했으니 제 몸이 도륙되고 한 가족이 멸망된 일은 불행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월이 되었다. 파사 현정의 기치 아래 살해된 무신의 수요가 엄청났다. 또한 이의민에게부터 조야를 어지럽히던 문신들도 목이 달아났다. 어느 정도 조야가 잠잠해지자 최충원은 봉사를 올렸다. 이른바 봉사 10조다. 삼가 보호권대 적신 이의민의 성품이 사납고 잔인하여 왕을 두렵게 하고 신하를 업신여겨 왕위를 요동시키니 화의 불길이 매우 성하여 백성이 살 수 없는 것은 우리 조정이 생긴 후로 전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어찌 한두 가지로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이 폐하의 위령을 힘입어 한꺼번에 제거하였사오니 청컨대 옛 정치를 개혁하고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여 태조대왕의 바른 법을 한결같이 준행하여 빛나게 중흥하옵소서. 최충원은 준비했던 10가지 조목을 아뢰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왕이 길이를 택해 정전에서 하늘의 영명을 받을 것. 둘째, 관제를 정비하여 필요 없는 인원을 없앨 것. 셋째, 고문세가가 남에게 빼앗은 재물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줄 것. 넷째, 조세와 부역의 공정을 기할 것. 다섯째, 각도의 공징을 금할 것. 여섯째, 승려 12명 이상은 왕궁 출입을 삼갈 것. 일곱째, 지방관리에 대한 포상이나 징계를 엄하게 할 것. 여덟째, 문무백관의 사치를 금할 것. 아홉째, 원당을 줄이고 비보만을 남겨둘 것. 열째, 사람을 가렸을 것. 이렇듯 최충원이 시패에 대한 10가지 조목을 열거하여 봉사를 올린 것만 보아도 정중부 등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었다. 이러한 개혁사업의 일환으로 조정의 숙청을 서둘렀다. 먼저는 내시며 호부시랑인 이상돈, 군기소감 2분, 지우원춘 등의 50여 명이 권세를 등에 업고 과분한 벼슬자리에 있다 하여 파직시켰다. 이러한 개혁은 명종임금 가까이에도 미쳤다. 왕의 서자로서 승려가 된 6명은 정사에 관여하여 국정을 문랑케 한 죄를 물어 본래 몸담았던 절로 내쫓았다. 궁안이 지죽은 듯 조용한 명종 27년 정월 금운밤, 태자숙이 편전으로 부왕을 배알했다. 아바마마, 소자가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말하라. 좌승선 최충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승선. 명종임금은 긴장하는 빛이 역력했다. 좌승선 최충원이 이의민의 도당을 뿌리 뽑고 종사를 위해 애를 쓴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살벌하기가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만 근래에는 조종의 문무대신들이나 백성들도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소자가 보기에도 조종은 어느 정도 일신된 듯한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하와 아바마마, 소자의 생각으로는 좌승선 최충원에게 그럴듯한 포상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포상, 예, 마마. 그들 형제에게 공신의 호를 내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오호, 그렇다. 내 말이 옳다. 명종은 2월에 접어들어 최충원에게 충성 좌리 공신을, 그의 아우 최충수에게는 수충찬하 공신의 호를 내렸다. 또한 그들의 부친 최원호에게는 봉이찬독 공신을 내리고 벼슬을 높여 수태의 문화시랑을 추중하였다. 공신의 호를 내리던 이날은 조정의 잔치가 있었다. 명종은 문무백관과 더불어 최씨 형제의 위협을 크게 칭송하였다. 승선에 오른 최충원보다 높은 관직의 대신들도 줄줄이 그 앞에 이르러 축하의 말로 치하했다. 이것은 조정의 서열보다 얼마나 최충원의 위세가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예외가 있었다. 그는 정일품 중서령에 속해 있는 두경승이었다. 참으로 경하하오 최승선. 고작 그 말뿐이었다.
이것을 먼 발치에서 본 채충수의 눈에 쌍심지가 돋우어졌다. 이날 잔치가 파하고 퇴거라는 중에 채충수는 그 얘기를 꺼냈다. 형님, 두경승의 태도를 어찌 보십니까? 그놈하지 않더냐? 그놈에요. 형님 눈엔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나 내 눈엔 그리 안 보였습니다. 어찌 보였느냐? 형님을 바라보는 눈빛에 살기가 있었습니다. 최충원이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너는 매사를 그리 보는 게 잘못된 것이다. 두경승 대감은 본래 눈빛이 날카로운 분이다. 본래가 그러는데 나를 바라보는 눈길을 기생처럼 꾸밀 수야 없지 않느냐. 너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탈이다. 그 사람은 지금도 무신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채충수 역시 지지 않았다. 그는 정중부에 난 이후 숱한 변란을 거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킨 두경승의 속내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형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중부가 난을 일으키고 그 이후 최근의 이의민의 전행에 이를 때까지 두경승은 무신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몸을 사리기 위해서요? 둘 다 아닙니다. 내 생각엔 모종의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지금은 중앙이든 지방이든 무언가 기틀이 잡혀간 모양새예요. 예전처럼 누가 나서서 뒤집어도 윗자리만 바뀔 뿐 관직이나 백성들의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경승은 뭔가 노리는 게 있어요. 그자의 눈빛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최충원은 듣는지 마는지 고개를 갸웃대다가 넌지시 말문을 열었다. 그것보다도 최충원은 혀를 굴려 메마른 입술을 적셨다. 이 나라 종사를 위해서라도 뿌리가 썩은 나무를 뽑아야겠다. 제 아무리 흙을 돋우고 햇볕이 잘 들게 가지를 쳐도 뿌리가 썩은 이상은 소생하지 못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나라가 그렇다는 말이다. 왕이 썩었으니 그렇다는 말이다. 허면 형님께선 패립이다. 최충수는 깜짝 놀랐다. 왕을 패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 패립이다. 종묘사직을 다시 세우자는 얘기다. 최충수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더듬거렸다. 형님, 그리 되면 중신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러겠지. 허나 들고 일어날 놈들은 모두 몰아내지 않았느냐. 누가 일어나겠느냐. 좀 전에 내가 말한 두경승. 하긴 그렇다. 그자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겠지. 패립을 선포할 때에는 신속히 처리해야겠지. 아주 신속히. 어쨌든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형님. 그들 형제는 제각기 패립에 대해 숙고하며 자신의 집으로 말을 몰아갔다. 명종 27년 9월 19날. 이날 최충원 형제는 흥왕사에서 불사를 올릴 예정이었다. 명종 임금을 폐할 것을 부처님께 고하고 절 근처에 초단을 쌓아 하늘의 상천께 고하기 위해서였다. 준비를 하고 나가려는데 하인이 한 통의 익명서를 들고 왔다. 마당에 이런 게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담장 너머로 던져 넣은 것 같습니다. 서찰에는 두 줄의 글이 써 있었다. 흥왕사의 승통 요일과 두경승이 공모하여 해치려 하니 가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물론 글을 쓴 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익명서였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투서를 했는지 몰라도 최충원은 이것을 읽은 이상 무리하게 갈 필요가 없었다. 불길한 기운이 마음을 적신 중에 이날 오후부터 비가 내렸다. 빗발은 점점 굵어지더니 어두워질 무렵에는 내성 번개를 동반했다. 거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개경 일대를 휩쓸었다. 이곳저곳에서 나무가 뿌리채 뽑혀나가자 사람들은 시커먼 하늘을 올려다보며 불안에 떨었다. 흉한 기운이다. 흉측스러운 일이 일어날 조짐이다. 더구나 밤이 깊어지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흥왕사 길가의 나무가 쓰러져 오간으로 넘어졌다. 담이 무너지고 도랑 18칸이나 무너졌다. 이러한 이상 징후는 엿새 후에도 있었다.
이날 최충원의 집에는 그들 형제와 생질 박진재가 모여 폐립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너희도 알다시피 지금의 왕은 보위에 앉은 지 28해나 되었다. 정중부가 난을 일으킨 이래 지금까지 28해 동안 무신들의 눈치를 보면서 바다에 떠있는 가랑잎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지내왔다. 생각하면 이 얼마나 무능한 일이냐. 더구나 왕은 늙고 게을러 나라를 다스리는 데 무리함이 많고 또한 지나치게 연음을 즐긴 탓에 국고는 텅 비었다. 그러니 어찌 패하지 않겠느냐. 명종을 패한다는 것은 정해졌으나 보위를 누구로 잇게 하느냐였다. 처음엔 태자숙이 거론되었다. 채충수가 결단코 반대했다. 태자숙은 안 됩니다. 그는 성품이 유약하여 대임을 담당치 못합니다. 차라리 종실 중에서 골라보십시오. 종실, 누구를? 사공진이면 가할 듯 싶습니다만. 채충수는 덧붙였다. 사공진은 경사에 통달하고 총명함이 있으니 그를 세우면 나라가 중흥할 것입니다. 채충수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근자의 진의 집에 있는 여종 한 사람을 사랑하는 까닭이었다. 그러나 채충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안 된다. 이유는 금나라 황제가 모르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경사에 뛰어났다 해도 금나라 황제가 모르는 인물을 용상에 앉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전황을 패했을 때에도 그런 소란이 있지 않았더냐. 태자숙은 위인이 용렬하여 아니 되고 지인은 금나라 황제가 몰라 안 된다. 그렇다면 한 사람 평양 후 민밖에 세울 사람이 없다. 왕제가 아닙니까? 그렇다. 듣자 하니 그의 아들 덕이 총명하다는 평판이 있다. 그러니 전황을 패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왕제를 옹립하는 게 상책이다. 어느 때가 좋겠습니까? 내 생각엔 개해일이 좋을 듯 싶다. 오늘이 신유일이니 개해면 20사흘 있게다. 이날부터 거리는 삼엄하게 계엄이 깔렸다. 생질인 진제를 비롯해 족인 김약진과 노석승 등이 군사를 나누어 곳곳에 배치했다. 여러 위의 군사들을 나누어 좌우군이나 전우군으로 삼아 내거리에 배치하고 장수와 군사를 보내 성문을 닫았다. 의논을 드릴 게 있다고 모셔라. 최충원이 그렇게 명했다. 전해들은 두경승 역시 조용히 따라왔다. 두경승의 사위 류백삼은 계엄이 깔린 거리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데다 병사들이 장인을 모셔가는 것을 보고 스스로 배를 찔러 자진해버렸다. 이날 두경승은 자연도로 유배되었다. 이유는 없었다. 류삼백의 아버지 추미론 부사 류득이를 비롯해 상장군 고한우, 대장군 백부공 등등 두경승과 가까이 지내거나 친척인 사람들은 유배되었다. 또한 흥왕사의 중 10여 명도 그렇게 되었다. 9월 24날인 개해일. 정오쯤에 최충원은 무장한 10여 명의 장수와 함께 편전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무장군인들의 앞쪽에서 엎드렸다. 전하, 신최충원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명종 임금이 침통하게 입을 열었다.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거처를 창락궁으로 옮기십시오. 다음은 어찌해야 하오. 어서 거동하시옵소서. 명종 임금이 편전 밖에 뜰로 내려섰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에 옷을 적시며 최충원의 부축을 받아 말등에 올랐다. 어느덧 66, 살 만큼 살았다. 노안에 어린 쓸쓸함이 한결 측은해 보였다. 명종 임금이 창락궁에 유폐된 후 중군지우 정윤우가 감시했다. 이날 오후 태자숙도 궁에서 쫓겨났다. 최충원이 보는 가운데 궁에서 쫓겨나와 강화섬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훗날의 사가는 이렇게 기록했다. 정중부 이의방 이의민 등이 의종을 시해하고 국가의 권력을 마음대로 부렸으니 명종으로서는 마땅히 마음에 맹세하고 스스로 힘을 써 반드시 적을 토벌하고 말아야 할 것이다. 경대승이 왕실의 미약함을 붕괴하고 강신의 발호를 미워하여
하루아침에 의병을 일으켜 정중부 부자를 목베어 여우와 토끼를 사냥하듯이 하였다. 이의민은 머리를 부둥켜쥐고 쥐처럼 달아나 시골에 숨어 목숨만을 붙였으니 이때야말로 혈량을 임용하여 기강을 세워 왕씨를 다시 떨치게 할 시기인데도 왕은 능히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 그 일에 만족하여 안위를 취하였다. 이의민과 같은 자는 다만 한 사람의 필부이니 한 사자를 보내 전황을 시역한 죄를 물어 목을 베면 굿뿐인 것을 오히려 불러들여 자기를 높이고 그로 하여금 왕씨를 업신여기고 조신을 살해하며 벼슬을 팔며 형옥을 가지고 뇌물을 받아 나라의 정치를 혼탁하게 하였으니 그 화가 참혹하였다. 채충원이 이 틈을 타서 일어나니 왕이 도리어 추방당하고 자손도 보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권신이 잇따라 권력을 잡아 왕실이 겨우 망하지 않고 근근히 신락같이 이어온 지 몇백 년이 되었으니 원통하다.